제3장입니다. 능력과 성취에 관한 진실입니다. 자, 3장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는 혼자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상상이죠. 축구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성공했네요. 그는 혼자 있나요? 네, 그는 혼자서 이런 일을 해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니까요. 그는 뉴저지에 있어요. 연구실 같은 방에서 흰 코트를 입고 있네요. 전구를 들여다봐요. 갑자기 전구가 작동하네요. 그는 혼자 있었나요? 질문입니다. 네. 사람들은 대답하죠. 네라고. 그는 혼자서 뚝딱거리기를 좋아하는 은둔형 사람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에 의하면 에디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었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선 그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구의 발명을 위해 그는 30명의 조수를 고용했으며 그 중에는 잘 훈련된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업에서 후원한 최신식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전구의 발명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구는 뛰어난 해결책이 벼랑간 떠오른 순간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발명의 순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구는 하나의 발명이라기보다 매 단계마다 화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 유리세공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매달린 발명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에디슨은 결코 순진한 발명가나 속세에 관심이 없는 지식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멜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현명한 기업가는 MENLO PARK 멜로파크의 마법사라는 별명입니다. 이 현명한 기업가는 자신의 발명품들이 가진 상업적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언론을 다루고 자신을 광고할 줄 알았기에 때로는 남들을 누르고 대신 무언가의 발명가로 알려진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였어요. 하지만 항상 천재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그의 전기를 쓴 폴 이스라엘, PAULISRAEL, 폴 이스라엘은 전기 작가죠. 에디슨이 그저 당대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에디슨은 실험과 기계 다루기에 열정적으로 빠졌지만 사실 일반적인 중소부 지역 소년들의 일상에서 기계와 기술이란 삶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다만 그가 결정적으로 남들과 달랐던 점은 마인셋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이것저것 건드리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보통의 다른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을 한 지 한참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신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그칠 줄 모르는 교육과 발명의 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내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여러 번 결혼을 했군요. 그의 사랑은 오직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만 머물렀습니다. 능력과 성취에 관한 여러 신화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 외롭고 뛰어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윈의 걸작 종의 기원만 하더라도 그 결과물 전에는 해당 연구진의 수년에 걸친 협업과 동료들, 멘토들과 치른 수백 번의 토론, 수차례의 초안, 그리고 반평생에 걸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행하는 작품들을 쓰기까지 모차르트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까지 그의 작품들은 독창적이거나 흥미롭다고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이것저것 짜깁기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짜깁기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취에서 진정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다룰 겁니다. 왜 기대한 만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기대 이상의 성취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자, 지금 6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마인셋과 성취의 관계. 마인셋과 성취의 관계. 입니다.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우리 연구진은 95페이지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마인셋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능을 고정된 자질로 여기는지 아니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지 물은 후 우리는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끈질기군요. 많은 학생들에게 중학교 입학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업 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그렇죠. 평가 체계도 엄격해지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교육도 어려워집니다. 또 이런 일들이 마침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일어나지요. 대부분은 학업 성적이 떨어지지만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오직 고정 마인셋을 가진 학생들만 이 성적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셋을 가진 학생들은 2년 동안 성적이 올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성적을 보면 이 두 그룹 학생들의 차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친절한 환경에서 비슷한 성적과 시험 점수를 보였지만은 중학교 입학이라는 도전에 맞닥뜨린 그들 사이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정 마인셋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낮은 성적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멍청해요 라든가 나는 수학엔 젬병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을 비난하면서 이런 감정을 덮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수학 선생님은 뚱뚱 보고 영어 선생님은 게으름뱅이거든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런 분석이 재미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서는 성공에 이르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성적 마인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학습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때로 실패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지만은 끝까지 파고들며 맞선다고 우리에게 답했습니다. 마치 조지 단치히 같았어요. 사람 이름 같습니다. George Danzig 조지 단치히 같았어요. 조지 단치히가 누구냐고요? 그는 버클리 대학교 수학과의 대학원 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수학 수업에 늦었던 그는 칠판에 적혀 있던 숙제 두 가지를 급히 적었죠. 그리고 나중에 풀어보려고 하니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은 그는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마침내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숙제가 아니라
수학계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왔던 유명한 수학 문제들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97페이지입니다. 노력을 포기한 학생들, 고정 마인셋을 가진 우리의 학생들은 중대한 변화를 하나의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정 마인셋을 가진 경우 사춘기는 중대한 테스트를 받는 시기가 됩니다. 나는 과연 똑똑한가 아니면 바보일까? 나는 못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나는 과연 멋쟁이일까 괴짜일까? 나는 승리자일까 패배자일까 등등. 그리고 고정 마인셋에서는 한번 패배자는 영원한 패배자이게 되지요. 사춘기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노력한다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탓하는 것 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요. 앞에서 나온 소넨버그 이름이죠. 소넨버그. 몇몇 뛰어난 학생들이 노력을 딱 중단해 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학생들도 이렇게 몇몇은 노력을 중단해 버립니다. 고정 마인셋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주요 목표가 가능한 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은 종종 어른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은 고정 마인셋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이제 우리는 너를 평가할 거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야 라고 말하듯이 인식하고는 그에 대해서 아니요 당신은 그러지 못할 거려 하고 응대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의 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자 존 홀트, JOHNHOLT. 홀트는 이런 방식이 자신을 심판하려는 타인에게 사람들이 대응하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던 가장 최악의 학생도 교실 밖에서는 다른 학생들처럼 성숙하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그 학생의 재능이 학교의 교육과 단절되었던 것이다. 성장 마인셋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노력을 중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청소년기를 기회의 시간, 새로운 주제를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앞으로 되고 싶은 바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우리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셋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셋을 가르치는 방식이 그들의 노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그룹의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셋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력하지 않기로 정평이 난 짐이라는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날부터 지민은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숙제를 늦게까지 남아서 풀었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숙제도 일찍 제출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대단합니다.